이건 너무너무 직관적인 것 같은 게 그냥 미국 기업의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을 보면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이 전부 다 인터넷 테크놀로지, 그냥 테크 기업들이에요. 미국은 테크 역사였습니다. 근데 이 테크라고 하는 건 결국 기술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테크 섹터가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변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미국을 대표하는 빅테크 중에서 탑4라고 불릴 만한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기업들은 지난 10년 동안 클라우드 산업이라고 불리는 데이터 센터를 증설해서 데이터를 관리해주고 그 데이터를 공급해주는 비즈니스 하나로 지난 10년간 엄청나게 거대한 성장을 이뤘거든요. 그럼 이제 결론은 되게 단순해진 게 미국에서 가장 큰 기업들이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먹거리였던 이 데이터 비즈니스 클라우드 산업이 성장이 지금 정체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던 초기였던 2009년부터 2024년까지는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하지 않았던 기업들이 새롭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가입하면서 그 산업의 성장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 기업은 지금은 성장이 이미 끝나서 캐시카우가 됐으면 그 기업들은 다음 성장을 찾아내야 될 거잖아요. 전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다음 성장 먹거리로 무엇인지를 찾다가 결론 내린 거예요. 인공지능이라고. 네. 그러면 논란이 여지없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들이 낙점한 새로운 먹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이 인공지능 산업이 가장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오히려 반문하는 거죠. 1000조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산업이 있고 100조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산업이 있고 10조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산업이 있는데 어디에 관심을 둘 거냐? 저는 가장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인공지능이나 클라우드 산업이나 아니면 혹은 예전 우리가 모바일 처음 만들었을 때 스마트폰 시장 같은 건 하나의 시장 트렌드가 만들어지면 짧아도 10년이에요, 10년. 네.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2009년부터 2024년까지 15년 동안 빅테크를 먹여 살렸고 스마트폰 시장이 2007년도에 아이폰 나오면서 개화해서 2010년대 초반까지 거의 15년 동안 트렌드를 이끌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산업이 2023년부터 트렌드가 만들어졌는데 전 아주 짧게 봐도 10년이라고 봅니다. 그럼 2023년부터 한 2030년대 초중반까지는 인공지능 트렌드로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인공지능 내에서 여러 스테이지가 진행될 겁니다. 예를 들어 초기에는 반도체 같은 하드웨어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많아질 거고 그 다음은 통신망이나 전력 인프라 같은 추가적인 부수적인 하드웨어 인프라나 소프트웨어 인프라의 투자가 이루어질 거고 마지막에 이제 서비스가 완성되면 우리가 모두 다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하게 될 건데 그 스테이지를 이해하면서 투자해 가는 게 아마도 투자에서 앞으로 10년간 제일 중요한 숙제가 될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생각에 성공적인 장기 투자의 하나의 스테이지가 2, 3년 정도라면 향후 2, 3년간은 하드웨어 인프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한 2, 3년간 소프트웨어 인프라 그 다음에 2, 3년간은 정말 인공지능 서비스로 돈 버는 데 투자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의 박자거든요. 그럼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 3년, 향 10년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는 이미 결정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인공지능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인공지능 산업의 투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너무나 많아서 저는 여전히 인공지능 산업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는 부분이 향후 10년간 투자 성과를 많이 차이나게 만들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실제로 저도 국내 증권사로 입사해서 제가 처음 입사해서 거의 한 7년 정도는 국내 주식만을 100% 다뤘었거든요. 그리고 2017년, 2018년에 되면서 해외 주식 비중이 점진으로 늘어나서 지금은 이제 미국 주식 60%, 국내 주식 40%를 다루는데 제가 국내 주식을 30년, 40년 장기간 투자해서 300억, 400억 정도 큰 불 이뤄낸 분들하고 투자하면 늘 나오는 주제가 있습니다. 아, 인공지능 산업 시대에 우리 한국은 어떻게 되는 걸까? 한국 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다들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업의 지형도를 보면 한국에서 가장 큰 시가총액을 결정하는 건 반도체 산업이 시가총액에서 지분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산업, 그 다음에 바이오, 기타 산업이 될 건데 슬프지만 사실 전체 산업 지형도로 봤을 때 반도체 산업 외에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부가치를 더 만들어내기보다는 데미지 입을 가능성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결국은 한국에서 뭔가 인공지능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반도체,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관심 가지고 있는 건 메모리 반도체 대형주들인 것 같아요. 그 정도인 것 같고 핵심은 결국 이거거든요. 인공지능이라는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인간의 생활이 더 많이 편해지게 될 건데 우리 인간의 생활이 많이 편해진다는 건 직설적으로 아주 1차원적으로 해석하면 인간의 시간을 아껴주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 청소기엔 분명히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는데 로봇 청소기는 우리 인간의 청소 시간을 절약해 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세탁기는 우리가 빨래해야 되는 시간을 절약해 줄 건데 분명 인공지능이 우리의 시간을 절약하게 만들어 줄 건데 그 절약하게 만들어 준 그 디바이스와 그 기기들 혹은 자동차에 한국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지금은 반도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가 완성됐다. 자율주행차가 만들어지면 그 자율주행차에 외형 브랜드가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안에 그걸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브랜드가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안에 구성하는 반도체가 있을 건데, 지금의 브랜드 파워로 봤을 때는 소프트웨어도 아마 미국의 브랜드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자동차가 운행된 브랜드도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는 미국과 중국이 양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한국 시장도 어느 정도 마켓 시장을 가져가겠지만 과연 자율주행차 시대가 됐을 때 우리가 지금보다 자동 시장의 점유율이 더 높아질까 좁아질까라고 했을 때 불안감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저는 반도체 쪽이 유일한데 그게 사실은 좀 슬픈 현실이죠. 다른 산업들도 빨리 경쟁을 키워서 트렌드를 더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자율주행 영역이 됐든 아니면 인공지능이 들어간 가전 부분이 됐든 다른 영역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입장인 거죠. 네. 아직은 그 숙제를 해결한 기업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인공지능 산업에 투자한다는 우리가 대전제에서는 이미 많은 투자의 포트폴리오의 많은 부분들이 해외로 채워지게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굳이 나는 꼭 한국에서만 투자해야 돼. 나는 외국은 정말 싫고 무조건 한국에서만 투자해야 돼라고 한다면 그래도 저는 글로벌 완전 메이저 브랜드들의 밸류체인을 형성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연결된 기업들이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엔비디아라는 키워드를 떠올리면 거기에 연결되는 국내 기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개별 기업은 제가 언급하기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네. 예를 들어 미국을 대표하는 GPU 기업이라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밸류체인으로 직접 납품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당연히 저는 매력적이다. 왜냐하면 글로벌 탑티어의 하나에 들어간 거니까. 그리고 구글이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뭔가 필요한 비즈니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다. 그럼 당연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대형주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중소형 사이즈라고 하는 2, 3조짜리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업들이 만약에 글로벌 메이저에 뭔가를 직접 납품할 수 있는 레벨이면 탑티어라고 봐야 되거든요. 테슬라에 배터리를 납품한다. 탑티어입니다. 투자해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닮아는 브랜드 애플에 뭔가 부품을 납품한다. 탑티어 기업입니다. 그러면 전 투자해도 된다. 그래서 결국은 한국에 투자하고 있지만 우리는 글로벌을 봐야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글로벌리한 밸류체인의 사슬 구조에서 그 체인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체인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구글이 만들어낸 밸류체인이 됐든 테슬라가 만들어낸 밸류체인이 됐든 애플, 아이폰이 만들어낸 밸류체인이 됐든 글로벌하게 메이저 트렌드가 있는 그 메이저 트렌드에 들어가는 기업을 투자해야 돼요. 그래야지 글로벌하게 같이 박자를 맞춰갈 수 있을 겁니다. 내수에 한정된 비즈니스라는 기업을 전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고 있지 않고 당연히 수출 비즈니스에서 탑티어 파트너가 있는 기업들, 심지어 국내 바이오 기업들도 머크나 암젠이나 아니면 화이자 같은 탑티어 기업들의 뭔가 자신의 라이센스를 납품할 수 있을 때 우리나라 탑티어를 인정하는 것처럼 제조업도 똑같습니다. 네, 그런 관점으로 봐야 매력적인 기업들이 보일 거예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PB라는 직업을 선택했던 가장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도 부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저는 부자를 만나야 된다고 생각했고 PB를 하면서 많은 부자를 만났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부자는 뭔가 밖에서 생각한 것처럼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거나 뭔가 엄청나게 운이 좋은 사람이라거나 뭔가 아주 예외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젊을 때부터 그냥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운동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 매일 출근하기 전에 운동을 하는데 헬스장 가면 몸 좋은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정말 멋진 몸을 만들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먹을 때도 조금 적게 먹어야 되고 운동량도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꾸준히 아주 오랜 기간 해야 됩니다. 근사한 몸을 만드는 걸 3개월 만에 만들어내고 6개월 만에 못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리스펙하는 건 60살이나 70살 된 사람들이 근육질의 몸매를 유지하는 분들을 보면 저런 분들이 정말 20년, 30년 동안 저 습관을 유지해 왔구나라는 걸 느껴요. 네. 너무 심플하죠? 먹는 칼로리보다 소비한 칼로리가 더 많거나 적정해서 남는 칼로리 별로 없어서 체중을 유지하고 충분한 운동을 해서 근육을 계속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럼 외형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렇게 경탄하는데 부라는 건 똑같습니다. 한 3, 400만 원 벌어도 괜찮아. 3, 400만 원 벌면 지출을 좀 줄이면 됩니다. 한 400만 원 벌면 지출을 200만 원 이하로 맞춰서 200만 원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좋은 자산을 취득하면 되고 그걸 장기간 지속하면 큰 부자는 될 수 없겠죠. 한 달에 200만 원 저축해서. 하지만
아마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부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한 몸에도 시간이 걸리고 건강한 부를 만들어내도 시간이 걸리고 거기에 운이 작용한 큰 부자가 되는 거고 운이 작용하지 않아도 웬만한 부자가 되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부자라는 그 부유함이라는 걸 바라보는 관점을 굉장히 몸 좋은 사람들, 우리가 피지컬 100에 나온 사람 보면 야, 나 3개월 만에 저 몸 만들 수 있는 건 바보 같은 소리예요. 평생에 걸쳐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생활 습관 자체를 바꿔야지 도달하는 거예요. 부유함도 똑같습니다. 특정한 이벤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습관 자체를 소득 대비해서 합리적인 수준의 지출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 여유 자산을 가지고 자산을 취득한 걸 하나의 루틴을 만들고 그게 한 달 단위 루틴이든 1년 단위 루틴이든 그걸 20년, 30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몸이 만들어지고 건강한 자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점을 자꾸 이벤트에 의해서 부자가 된다는 건 잘못된 관점이고 장기적인 방향성, 장기적인 습관의 결과물로 보면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네.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네, 우리가 막 건강한 몸을 만든 50대, 60대 건강한 몸 만든 분들이 6개월 만에 그런 몸 못 만들어요. 네,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30대 초반부터 운동을 해오신 거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 우리 정말 감탄이 나오잖아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럼 감탄만 한다고 우리가 그 몸을 가질 수 없으니까 운동해야 될 거잖아요. 네, 하루에 어쨌든 1시간 정도 웨이트를 하고 먹을 때 좀 관리하고 덜 먹는 자기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완전히 똑같은 것 같아요. 소비할 때 조금 자기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미래의 모습만 경제로 부유한 거고 그러면 지출해서 좀 자기 통제를 해야 되는 거, 먹는 걸 참는 것처럼. 반면에 계속해서 운동해서 근육을 만든 것처럼 그걸 그냥 둘 게 아니라 그 여유 자산을 또 투자해서 손실이 나더라도 그걸 통해 경험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것, 운동을 안 한 사람들은 운동에 대한 지식이 없지만 운동을 2, 3년 하면 운동에 대한 지식 레벨이 엄청나게 많아지거든요. 투자도 완전히 똑같아요. 처음에 투자할 때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헬스장 처음 가면 기구 자면서 우리가 부상을 입기도 합니다. 두렵지만 회복하고 나면 지식이 되고 경험이 되는 것처럼 투자도 부상당한 것처럼 손실이 날 때도 있고 잘못된 해결 정도 하지만 그런 걸 2, 3년, 3, 4년 하면 지식이 쌓이는 거죠. 그러면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이 쌓인 것처럼 투자에도 지식 레벨이 레벨업 됩니다. 그러면 이미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경험을 30대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20대는 조금 이런 것 같고 30대는 그런 경험을 해서 내가 40살쯤 됐을 때 적당히 잃어보고 벌어보던 경험이 있고 내 연봉보다 약간 높은 정도의 자본만 있으면 40살도 시작할 수 있다. 네, 그때 시작해도 충분히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네.